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경제계와 회동에 나섭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하나가 호주 해양 방산 기업 오스텔 지분 확대를 통해 미 해군 함정 건조 사업 진출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이 오스텔 지분 확대를 허용하면서 호주 정부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전남 광양에 연산 4만 5천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며 자급 체제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1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4채의 무순위 물량이 나올 예정이라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계 회동을 예고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게 재계와의 소통에 나서는 건데요.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을 만납니다. 대통령 당선 후 일주일 만의 회동으로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란 평가입니다. 경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이 대통령. 친기업 행보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번 회동에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까지 5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할 전망입니다. 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도 자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음 주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에 앞서 경제계 현안을 점검하겠다는 취지.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 등 국내 기업의 목소리를 국제무대에서 대변하는 전략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상법 개정 등도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힌 상법 개정안과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 책임을 회사가 노조 측에 묻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재계는 기업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올해 0%대 경제 성장률이 전망되는 가운데 내수 침체와 미국발 관세 정책 등 겹악재를 돌파해야 하는 재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화가 미국 해양방산 시장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를 보유한 호주 해양방산 기업 오스텔 지분 확대를 통해 미 해군 함정 건조 사업 진출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화의 오스텔 지분 확대를 허용하면서 호주 정부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하나그룹이 미국 정부로부터 호주 조선 방산업체 오스텔 지분을 최대 10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서 한화는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에 오스텔 지분 19.9% 인수에 대한 승인을 신청했고 CFI-US는 최대 100%까지 지분 확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CFI-US는 해결되지 않은 국가안보 우려가 없다고 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화는 올해 3월 장외 거래를 통해 오스탈 지분 9.9%를 인수했고 이어 19.9%까지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호주와 미국 정부에 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오스탈은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해양 방산 회사로 미국 엘라베마주 모바일과 샌디에이고 등에서 조선 사업을 운용하며 미국 군함을 제조,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소형 수상함과 군수 지원함에서 시장 점유율 40에서 6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화가 미국 해군 함정 MRO 사업을 넘어 함정 건조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남은 관문은 호주 정부의 승인. 호주 외국인 투자심사위원회는 3월부터 한화가 오스탈 지분 19.9%를 취득할 수 있는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연방정부 총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시정지됐던 심사가 재개되면서 심사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화는 승인이 마무리되면 조선 사업 역량을 오스탈의 글로벌 사업에 접목해 양사의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린다는 계획. 여기에 미국과 호주의 방산 시장에서 공동 사업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오늘부터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자는 취지의 제도인데 이제는 시세 차익만 보고 묻지마 청약이 성행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겁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교칙 개정안을 상반기 시행 예고한 바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해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한 가구 모집에 294만 명이 몰리며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시세 차익이 1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 군수, 구청장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미분양이 우려되면 외지인도 청약할 수 있게 하고 과열이 우려되면 외지인 청약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서울에선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에 나설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단지 전용 면적 39, 49, 59, 84제곱미터 4가구가 무순위 청약 물량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단지는 청약 당시 분양가가 59제곱미터의 경우 9억 7,940만 원에서 10억 6,25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같은 평형이 22억 3천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시세 차익이 10억 원을 훌쩍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주체가 무순위 청약을 언제 시행할지 등을 놓고 협의 중인 상황.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새 정부 들어 큰 폭으로 뛰고 있는 만큼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단지를 중심으로 줍줍 열기는 계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저축은행 업계 1위 자리를 두고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은 자산 규모로 12년 만에 1위를 탈환했지만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서는 SBI가 여전히 앞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OK저축은행이 올해 1분기 기준 총자산 13조 6,612억 원을 기록하며 기존 업계 1위였던 SBI저축은행을 제쳤습니다. SBI저축은행이 작년 동기 대비 1조 2천억 원 넘게 자산이 줄어든 반면 OK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1,300억 원 수준 소폭 감소하며 12년 만에 선두에 올라선 겁니다. 업계 전반이 부실 채권 정리와 보수적인 자산 운용으로 자산이 쪼그라든 가운데 OK저축은행은 고금리 수신 상품을 통해 수신자 내 감소폭을 최소화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SBI저축은행은 자산 순위에선 밀렸지만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순이익 201억 원을 기록하며 OK저축은행을 2배 가까이 앞질렀습니다. 총자산 순이익률 ROA도 SBI저축은행이 OK저축은행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입니다. 건전성 지표에서도 SBI저축은행이 선방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비중이 낮고 연체율 4.61%로 업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OK저축은행의 PF 연체율은 9.64%로 SBI저축은행 대비 약 3배 이상 높은 상황.
여기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 PF 관련 부실 정리가 부진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착수했는데 OK저축은행을 첫 타깃으로 선정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부실 정리 대신 상상인 저축은행 인수 등 몸집 불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OK저축은행에 대해 당국이 감독 강화를 시사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SBI저축은행은 교보생명에 인수되며 자본 안정성 확보는 물론 성장 전략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형 성장에 집중하는 OK저축은행과 내실 중심의 SBI저축은행. 저축은행 왕좌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어떤 전략이 고지를 차지하는 데 유효할지 업계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게임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중국에 진출한 국내 게임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급속도로 발전한 중국 게임 품질과 현지 퍼블리셔만 배불리는 기형적 수익 배분 구조 속에 국내 게임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국내 게임사들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 움직임에 게임사들의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실제 성과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실제 중국에 진출한 국내 흥행 기대작들은 최근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지난달 22일 중국에 정식 출시된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는 출시 한 달여 만에 중국 iOS 앱스토어 매출 순위 6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흥행을 자신하며 대규모 마케팅을 펼친 것에 비해 시장의 반응이 미지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내 게임들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몇 년간 중국 게임의 품질과 완성도가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 이미 현재 고품질의 대체제가 자리 잡고 있어 국내 게임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중국 게임 시장의 구조적 한계도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텐센트, 네디지와 같은 현지 퍼블리셔를 거치지 않으면 게임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게임 수익의 60%가량을 퍼블리셔가 가져가도록 계약돼 있어 기업들은 흥행에 성공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수익을 내줘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모바일 게임의 경우 앱스토어 수수료, PC 게임의 경우 채널링 입점 수수료 등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의 한한령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판호 발급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 네오위즈, 그라비티 등 중견 게임사를 중심으로 이미 올해 총 5종의 게임에 대해 판호가 발급된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 위메이드 미르엠, NC소프트의 리니지 2M 등 국내 대형 게임사들도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판호 발급이 흥행을 보장하는 상황이 아닌 만큼 철저한 현지 전략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국내 증시 호황에 힘입어 지난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거래량 상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 등 거래량 상위 종목들의 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거래량 상한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인 넥스트레이드의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전체 증권시장 거래량의 15%를 초과할 경우 이튿날 모든 거래가 중단됩니다. 개별 종목의 경우 30%입니다. 전거래일 기준 ATS의 거래량은 3억 969만여 주로 전체 시장 거래량의 19.4%, 거래대금은 9조 4,817억 원으로 30.5%입니다.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시총 1위 종목인 삼성전자의 거래량은 856만 9,427주로 전체 삼성전자 거래량의 30.4% 규모입니다. 거래 점유율은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 지난달 런던증권거래소 그룹 데이터 송출을 시작했고 상장지수 펀드와 상장지수 증권 거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입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최근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대상으로 조기에 거래를 중단해 규정된 거래량을 맞추기로 검토했다는 입장.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한 이유가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ATS의 거래량 상향 등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를 우려해왔던 한국은행이 이와 관련해 다시 한번 신중론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입장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오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담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서는 자산 연동형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 자격을 금융위원회 인가, 등록, 신고제를 통해 제한했지만 발행인 형태는 주식회사, 비영리 법인 등 모두 가능하도록 열어뒀습니다. 자본금 요건을 보면 자기 자본 5억 원 이상을 가진 국내 설립법인이면 가능하고 환불 보장을 위한 준비금 보유, 특정 자산이 채무자 도산이나 회생 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적 분리하는 도산 절연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추진과 현물 ETF 발행 등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투자 상품 관련 제도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공약을 내걸었고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과거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 오픈 리서치 대표 시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육성 방안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정치권 중심 디지털 자산 주도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대감을 키우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에 대해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신중론을 고수하며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대체제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한 코인런 사태가 발생해 원화 가치와 신뢰도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아닌 비은행권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하게 되면 금산분리 원칙 훼손이라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과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자기 자본금 문턱을 당초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낮춘 점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시행 목적보다 결과를 우선 생각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밝히며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 9일 연례 최대 행사인 세계 개발자 회의를 열고 12년 만에 새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를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부분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업계의 혹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달 초 삼성전자가 갤럭시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라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갤럭시에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고원희 기자입니다. 애플이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서 WWDC를 열고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리퀴드 글래스를 공개했습니다. 리퀴드 글래스는 알림창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검색창을 유리처럼 반투명하게 만들어 창을 열어도 배경화면이 보이도록 한 기술입니다. 리퀴드 글래스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애플 모든 기기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애플이 OS 디자인을 바꾼 건 12년 만. 애플은 2013년 당시 아이폰 운영체제 iOS 7을 출시한 이후 OS 운영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애플 고유의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는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화상통화의 페이스타임은 서로 다른 언어를 텍스트와 오디오로 번역해주는 실시간 번역 기능을 도입했는데 이미 지난해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적용된 바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로 비춘 물건이나 아이폰 화면에 나타난 사물을 인식해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비주얼 인텔리전스 기능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비주얼 AI와 유사하다는 평가입니다. 애플이 AI 기술 부문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다음 달 삼성전자가 공개할 폴더블 폰 신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AI를 기반으로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 삼성은 개인화된 맞춤형 정보 브리핑을 제공하는 나우브리프와 이미지를 편집하는 포토 어시스트 등 AI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면서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폴더블 폰 등 신제품을 공개할 계획.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에도 AI 기능을 대거 적용하고 원 UI 8 운영 체제를 탑재하면서 한층 강화된 AI 폰을 선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고원입니다. 배터리 소재 기업 포스코퓨처엠이 오늘 전남 광양에 연산 4만 5천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배터리 핵심 소재 전구체를 국산화한 건데요. 원료에서부터 양극재에 이르기까지 자급 체제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혜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남 광양시 율촌산업단지의 22,400제곱미터 크기로 들어선 전구체 공장. 포스코퓨처엠이 3,400억 원을 투입해 기존 광양 양극재 공장 부지 내에 조성한 이 공장은 연간 4만 5천 톤 규모의 전구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전기차 50만 대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고객사는 포스코퓨처엠과 GM의 배터리 합작사 얼티엄캠. 이번 광양 전구체 공장의 준공으로 포스코퓨처엠은 원료부터 반제품, 양극재 등 자급 체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자국 중심의 통상 시대에 맞서 국내 공급망을 공고히 하고 국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굳건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며 배터리 분야에서 전구체는 양극재 전 단계 물질을 뜻하는데 이 공장의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6개의 공정을 거쳐 완성된 전구체는 국내 포항과 광양, 캐나다 얼티엄캠 양극재 공장으로 보내져 리튬과 결합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가 됩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공장 준공으로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중국산 전구체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올해부터 중국산 전구체를 사용한 배터리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 전구체 국산화가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준공은 국내 배터리 소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두 플랫폼의 합병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합병이 현실화되면 넷플릭스를 위협할 만한 거대 토종 OTT가 탄생하게 됩니다. 티빙과 웨이브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각각 716만 명과 413만 명 수준으로 두 회사 합병 시 넷플릭스에 육박하는 이용자 규모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이 오늘 반도체 회로 공정기술 분야 학술대회에서 차세대 D램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차 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래 D램 기술인 4F 스퀘어 수직 게이트 플랫폼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아시아 소재 선사로부터 15,900TEU급 컨테이너 운반선 8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총 2조 4천억 원으로 2028년 하반기까지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괌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오일 문제로 회항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승객 330명은 대체 항공기를 타고 9시간 43분 지연돼 도착했습니다. 필리핀 최대 외식업체 졸리비 푸즈가 지난해 국내 저가 커피 2위 업체인 컴포즈 커피를 인수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을 운용하는 노랑푸드도 인수할 예정입니다. 예상 매각가는 1,000억 원 중반대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